아줌마, 그 차 타시면 안 돼요. 어둑해진 저녁, 장례식장 앞에서 한 소녀가 제 손을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소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소녀의 말을 믿으셨을까요? 한 여성의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에는 충격적인 배신과 20년 만의 운명적 재회,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정은주 42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중형병원에서 원무팀장을 맡고 있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철두철미한 팀장으로 통했어요. 규정을 어기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팀장님, 이번 달 정산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한 원도 틀리면 안 됩니다. 제 답변은 늘 이랬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달까요? 하지만 그런 완벽주의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면 쌀쌀한 공기가 맞아주곤 했죠. 남편 민석과의 대화는 언제부터인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그냥 뭐. 그게 전부였어요. 한때는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했던 우리였는데 말이죠. 아들 준호는 작년에 기숙학교로 떠났습니다. 집이 답답하다면서요. 엄마,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준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도 모르게 가족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또 늦은 회의라며 연락도 없었죠. 텔레비전 소리만 허공에 맴돌았어요. 문득 허전한 마음에 예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대학 시절 쓰던 거였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이 툭 떨어졌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어요.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옆에는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어요. 은주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그때 도윤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도윤은 의대에 진학했고 저는 경영학과로 갔어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니 가슴 한편이 저릿했어요. 그때의 저는 얼마나 순수했을까요? 사랑도 꿈도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 키를 찾다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보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분명히 집 서랍에 넣어뒀는데 말이죠. 사진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왔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점심시간 동료 김 과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 과장은 저와 함께 일한 지 벌써 7년째였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남편분이 요즘 투자 쪽으로 바쁘시다면서요? 이상했습니다. 민석의 일을 김 과장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된 일인데 말이죠.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 우연히 들었어요. 요즘 부동산 투자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 과장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어색했달까요? 오후에 회계장부를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소액이지만 계속해서 빠져나간 돈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자세히 살펴보니 제 명의로 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민석은 보이지 않았어요. 또 늦은 투자 상담이라며 나간 상태였죠. 요즘 민석은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는 것 같은데. 투자가 복잡해서 그래. 곧 끝날 거야. 민석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질적이었달까요? 새벽 2시쯤 민석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말했잖아. 투자 상담. 이 시간에요? 시끄러워.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어주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다음 날 오후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주야,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고등학교 동창 미영이었어요. 미영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으로 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바로 갈게. 저는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차에 올랐죠. 남편 민석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차가 밀렸지만 미영의 부름에 금방 도착하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해 미영을 위로하고 어둑해진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주차장에서 차키를 꺼내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그 차 타시면 안 돼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붙잡았죠. 옆에는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서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가요? 브레이크가 끊어졌어요. 아까 저녁에 봤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와서 아줌마 차 밑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이상해서 할머니한테 말했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목격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직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소녀의 간절한 눈빛, 할머니의 확신에 찬 표정.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정말인가요? 정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거든요. 브레이크 라인이 깔끔하게 잘려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누군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이었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소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다행히 못 탔잖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건 살인미수예요. 하지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저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요? 저는 그저 평범한 병원 직원인데 말이죠. 할머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어요. 여자는 긴 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었고요. 소녀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자가 공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차 밑을 계속 만졌어요. 여자는 주변을 계속 살피더라고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해치려 했던 거예요. 몇 시쯤이었나요? 불과 1시간 전이었어요. 할머니랑 산책하다가 봤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이상해서 계속 지켜봤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저는 남편 민석이 생각났습니다. 설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났단 사실에 제 스스로에게 기가 차했지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무리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도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할 리는 없잖아요. 아줌마 경찰에 신고할까요? 소녀의 말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지금 신고하면 큰 소동이 날 거예요. 병원에도 알려질 테고 민석도 알게 될 거고요. 일단 정비소에 가서 고쳐야겠어요. 신고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한번 시도했으면 또 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번에 실패했으니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할머니가가 작은 쪽지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제 전화번호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또 생기거나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 아이와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정비소에서 브레이크를 고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누가 저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요? 정비사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완전히 잘린 거예요.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자른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는 건 도구를 써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차를 찾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팀장님, 오늘 많이 늦으셨네요. 차에 문제가 생겨서요.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점심시간에 김 과장이 또 저에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어제 말한 그 투자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투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 남편분이 하시는 그 부동산 투자 말이에요. 저는 이상했어요. 어제 김 과장이 민석의 투자에 대해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인가요? 아, 그게요. 사실 저도 같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꽤 좋아요. 김 과장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민석과 김 과장이 함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언제부터요?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팀장님은 모르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석이 김 과장과 투자를 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지도요. 어떤 투자인데요? 부동산 개발 쪽이에요. 곧 큰 수익이 날 예정이거든요. 김 과장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저를 떠보는 것 같았달까요? 오후에 저는 회계장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침에 발견한 그 이상한 거래 내용 말이에요. 더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거래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하지만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제 인감도장과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가족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어야 하죠.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민석은 또 없었어요. 또 투자 상담이라며 나간 상태였죠. 저는 민석의 서재를 뒤져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험 가입 증서를 발견했어요.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고액 보험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지? 저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어요. 보험 금액을 보니 10억 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익자였어요. 민석이 아니라 김 과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제 보험의 수익자가 김 과장일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 돌아온 거였죠. 저는 급하게 보험 증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일단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여보, 들어왔어요? 응. 민석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았달까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투자 상담이라고 했잖아.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요? 민석이 잠깐 멈칫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너무 바빠 보이니까. 부동산 쪽이야.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밤늦게 민석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민석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메시지함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실패했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김 과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실패했지? 확실히 했는데. 민석의 답장이었죠. 누가 봤나 봐. 아침에 차 고치러 갔더라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이었어요. 민석과 김 과장이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왜요? 대체 왜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보험금 받으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횡령권은 어때?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횡령이요? 제가 언제 횡령을 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회계장부에 그 이상한 거래 내역들. 그게 다 저를 횡령범으로 몰기 위한 조작이었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7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지만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민석과 김 과장의 문자를 본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정말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회사에 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또 투자 상담이에요?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민석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투자 상담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민석이 나간 후 저는 서재를 더 자세히 뒤져봤어요. 뭔가 더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랍 맨 밑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증서였어요. 피보험자는 저,
정은주. 보험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었죠.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지? 저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서명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수익자란이었습니다. 민석이 아니라 김 과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형이. 왜 제 보험의 수익자가 김 과장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손이 덜덜 떨리며 다른 서류들을 확인해 봤어요.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석과 김 과장이 함께 서명한 계약서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부동산 투자 관련 계약이었죠. 투자금 5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했죠. 세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병원 회계 장부 사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장부와 다른 점이 있었죠. 몇 군데가 조작되어 있었거든요. 제 명의로 된 가짜 거래 내역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제가 병원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만들어 놓았죠. 이게 뭐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먼저 저를 살해해서 10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고, 그게 실패하자 이제는 저를 횡령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죠. 저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병원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죠. 팀장님, 원장님이 찾으세요. 원장실에 들어가니 원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은주 씨, 감사팀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어요. 은주 씨 명의로 된 거래들이요. 어떤 거래 내역인가요?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은주 씨 인감과 통장이 사용된 흔적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원장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의 말씀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니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뭔가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팀장님, 원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회계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런가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김 과장의 말이 소름 돋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만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니요.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소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아줌마 차 밑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번개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소녀가 본 그 남녀 한 쌍, 바로 민석과 김 과장이었던 거예요. 키 크고 마른 남자는 민석이고, 긴 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는 김 과장이었던 거죠. 그래, 바로 이 둘이었어.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민석과 김 과장이 함께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였어요. 오후에 저는 다시 회계장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어디가 조작되었는지 찾아보려고 했죠. 꼼꼼히 확인해 보니 정말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제 서명도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 최소 몇 달은 준비했을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죠. 그때 김 과장이 제 자리로 왔어요. 팀장님, 오늘 일찍 가시는 게 어때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많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김 과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아, 그냥요. 팀장님, 남편분이 요즘 투자로 바쁘시다고 하니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김 과장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가니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민석의 구두가 벗어져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거든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니 서재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민석이 뭔가를 급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뒤진 그 서류들을 말이죠.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민석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들킨 거예요.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누구야?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여보. 들어왔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이 서재에서 나왔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위험한 눈빛이었죠. 언제 들어왔었어? 방금이요. 왜요? 서재에 들어갔었나?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들킨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민석이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냥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거 없었어요. 정말 감사팀에서 뭔가 발견했다던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석이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김 과장이 연락했었어. 민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이 둘이 공모한 거라는 거요. 저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도망치듯 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민석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주야. 네. 너 혹시 뭔가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민석의 소나기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근에 너 행동이 이상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킨 거였어요. 완전히 들킨 거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요. 정말 민석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아팠습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은주야, 혹시 브레이크 일로 경찰에 신고했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을까? 이상하네. 민석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누구지? 민석이 잠깐 손을 놨어요. 저는 그 틈에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려 하는데 민석과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됐었어? 김 과장의 목소리였어요. 들킨 것 같아. 서류를 뒤진 흔적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처리해야겠었어.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빨리 처리하겠다니요.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오늘 밤에, 응,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소녀의 할머니 번호로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뒷창문을 통해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됐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민석 씨?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집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부엌 뒤쪽으로 가서 작은 창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열렸습니다. 밖으로 기어나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이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민석이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도망가려고 했지?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놓아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그러다가 민석의 손을 뿌리치고 앞문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은주야, 이제 그만해. 뒤에서 민석이 다가왔어요.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아무나 구해달라고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신고해 주신 거였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은주야, 아무 말 하지 마. 민석이 저를 협박하듯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저를 위협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 황급히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부부싸움이었어요. 오해예요. 하지만 경찰관이 제 팔에 멍든 자국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일단 분리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부인은 저희와 함께 가시고 남편분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저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경찰관이 민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함께 서로 가셔야겠네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석은 수갑을 차지 않았지만 경찰차에 따로 태워졌어요. 저는 다른 차에 탔죠. 경찰서로 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준 전화번호로 연락해 봤어요. 할머니, 저예요. 아, 괜찮아요? 할머니,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누구예요?
제 남편이랑 직장 동료예요. 이들이 저를 해치려고 하거든요. 어머,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혹시 이상한 일이 또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저는 임시로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민석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별도 조사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브레이크 사건도 보험 사기도 모두 의심 단계였거든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일단 며칠간 안전한 곳에 계세요. 남편분과는 접촉하지 마시고요. 저는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이들의 음모를 막고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은주 씨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감사 결과 제 명의로 된 횡령 혐의가 확정되었다는 거였어요. 증거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원장님,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은주 씨, 인감과 통장 사용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은주 씨, 횡령 혐의로 소환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저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브레이크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되었는데 이제는 횡령범으로 몰리게 된 거였죠. 모텔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20년 결혼 생활은 거짓이었고 직장에서는 쫓겨났고 이제는 범죄자 취급까지 받게 되었어요. 핸드폰을 보니 민석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은주야, 이혼 서류에 서명해. 이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정은주 씨 계신가요? 문을 열어보니 젊은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혹시 소녀와 할머니에 대해 아시나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요? 이틀 전부터요. 집에도 없고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저를 도와준 소녀와 할머니까지 사라진 거였어요. 이제 정말 저 혼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수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때문에 순수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가는 길이었어요.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러 말이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조사를 받고 나면 정말로 구속될 수도 있었거든요. 경찰서 앞에서 차에서 내리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야.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강도윤이었어요. 제 첫사랑이었죠. 도윤 오빠? 맞아, 은주야. 정말 오랜만이네. 도윤 오빠는 예전보다 성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어. 오늘 아침에 너 소식을 들었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도윤 오빠스이 나타나다니요. 은주야, 무슨 일이야? 횡령이라니. 내가 그럴 리 없잖아. 오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도윤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브레이크 사건부터 시작해서 민석과 김영희의 배신, 보험 사기, 회계 조작까지 모든 걸 말이죠. 도윤 오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구나. 하지만 은주야,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증거도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내가 믿어. 그리고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도윤 오빠의 말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앞길은 막막했죠. 일단 경찰 조사부터 받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보자. 경찰서 안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도윤 오빠는 밖에서 기다려 주었어요. 정은주 씨, 이 거래 내역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형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 명의로 된 수상한 거래들이 가득했죠. 저는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하지만 인감과 통장이 사용되었어요. 누가 도용할 수 있었을까요? 제 남편과 직장 동료가 공모했어요. 저를 해치려고 한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보험 증서나 민석의 문자 같은 건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거든요. 일단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혐의는 무겁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도윤 오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아직 구속은 안 됐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볼게. 도윤 오빠의 따뜻한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오빠,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바보야. 내가 누군지 내가 모르겠어? 넌 절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도윤 오빠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그런데 은주야, 혹시 그 소녀와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 연락이 안 된대요. 2일 전부터요. 도윤 오빠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네. 유일한 목격자들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민석과 김영희 입장에서는 소녀와 할머니가 가장 위험한 존재였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에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해 보자.
그리고 다른 증거도 찾아봐야 해. 도윤 오빠와 함께 카페에 앉아 대책을 의논했어요. 은주야, 혹시 병원에 CCTV는 없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출입금지 상태라서 내가 확인해 볼게. 응급실에서 일하니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보험회사 쪽도 알아봐야겠어. 10억짜리 보험이 그렇게 쉽게 가입될 리 없거든. 도윤 오빠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민석과 김영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난 의사야. 나름대로 인맥도 있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은주 씨죠? 저는 소녀의 이모예요. 이모님이요? 네. 할머니와 소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3일 전부터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은주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험하다면서요. 정말로 소녀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모님, 지금 어디 계세요? 경찰서에 와 있어요. 실종 신고하러요. 저희도 지금 가겠어요. 도윤 오빠와 함께 경찰서로 다시 갔어요. 소녀의 이모님을 만나니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정말 이상해요. 할머니는 절대 연락 없이 사라지는 분이 아닌데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은주 씨 때문에 위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직 48시간이 안 됐다면서 적극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가 답답했어요. 도윤 오빠가 말했어요. 은주야,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소녀와 할머니를 빨리 찾아야 해. 맞는 말이었어요. 더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 오빠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병원 CCTV부터 확인하고 보험회사도 알아보고.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거야. 우리 사이잖아. 도윤 오빠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절망의 순간에 나타난 구원의 손길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어요. 과연 소녀와 할머니를 무사히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 오빠는 약속대로 병원 CCTV를 확인해 주었어요. 은주야, 중요한 걸 발견했어. 도윤 오빠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뭐예요? 김영희가 야간에 회계팀 사무실에 들어가는 영상이 있어. 그것도 여러 번. 정말요? 응. 그리고 민석도 함께 있었어. 둘이 서류를 조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바로 경찰서에 가져가야겠어요. 그런데 은주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요? 보안팀에서 알려준 건데 김영희가 어제 밤에도 병원에 왔다고 해. 그런데 응급실 근처에서 할머니와 소녀를 데리고 있는 걸 목격했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소녀와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저는 즉시 담당 형사님께 연락했어요. 형사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증거인가요? 병원 CCTV에 김영희와 민석이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김영희가 소녀와 할머니를 데리고 있는 것도 목격됐어요. 정말인가요? 지금 바로 오세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CCTV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형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증거네요.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소녀와 할머니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김영희와 민석을 체포하면 자백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경찰이 민석과 김영희를 동시에 체포했어요. 김영희는 병원에서, 민석은 투자 상담소에서 각각 붙잡혔죠. 저는 도윤 오빠와 함께 경찰서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 후 담당 형사님이 나오셨어요. 정은주 씨, 다 자백했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녀와 할머니는 어떻게 됐나요? 안전합니다. 지금 구조하러 갔어요. 김영희가 창고에 감금해 놨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정은주 씨,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보험 사기부터 회계 조작까지. 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민석과 김영희는 1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저를 제거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끊어서 사고로 위장하려 했지만 소녀 때문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횡령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려 했던 거죠. 그러면 이혼이 쉬워지고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저를 해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수법이 정말 교묘했어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아챌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녀의 용기와 도윤 오빠의 도움 그리고 약간의 운이 겹쳐서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저녁에 소녀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줌마, 소녀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저는 소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무서웠죠?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아줌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건강해 보이셨어요. 다행히 큰일이 안 났어요. 은주 씨 덕분에 우리도 살았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은주 씨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구조된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후 법정에 섰어요. 민석과 김영희는 살인미수, 보험 사기, 감금,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재판부는 치밀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민석에게 징역 12년, 김영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피고인 정은주는 무죄를 선고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법정 밖에서 도윤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 은주야. 오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사과와 함께 복직을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도윤 오빠의 소개로 다른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원무팀장이 아니라 평직원으로 말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게 좋은 거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소녀와 할머니와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은주 이모. 소녀가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은주 이모가 왔어요. 어서 와. 오늘도 맛있는 걸 해놨어. 할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6개월 후 도윤 오빠가 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은주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오빠, 20년 전에 놓친 기회를 다시 잡고 싶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소녀와 할머니, 그리고 몇몇 친한 사람들만 모여서 말이죠. 소녀가 꽃을 뿌려주었고 할머니가 축복해 주셨어요. 은주야, 정말 행복해 보여. 도윤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도요. 이제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사는 삶. 정말 꿈만 같았어요. 소녀와 할머니도 자주 놀러 왔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은주 이모, 도윤 이모부. 응, 뭐야? 저희도 가족이죠?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1년 후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소녀는 언니가 된다며 너무 좋아했죠. 할머니, 저 언니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착한 언니가 되자. 할머니도 증조 할머니가 된다며 기뻐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소녀가 말했어요. 은주 이모, 제가 이 아기를 지켜줄게요. 예전에 이모를 지켜준 것처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모든 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도윤 오빠와 아이 그리고 소녀와 할머니까지 진짜 가족이 생긴 거죠.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소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할머니의 지혜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수도 있었고, 도윤 오빠의 믿음이 없었다면 혼자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말이에요. 은주의 이야기는 한 소녀의 용감한 외침으로 시작되어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네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이야기 말이에요. 지금까지 은주와 도윤, 소녀와 할머니, 새로운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